얘들아, 미안해. 큰아빠가 너무 늦었어. 서울역 지하도 출입구에 검은색 벤츠가 한 대, 두 대, 세 대, 비상등을 켜며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고 맨 앞차에서 남자가 뛰다시피 내렸습니다. 남자는 다름 아닌 재벌 회장 박준서. 며칠째 씻지도 먹지도 못한 네 남매가 서로를 끌어안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고급 양복 입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이 할인의 손에 들린 건 낡은 비닐봉지 속 파란색 통장 한 권. 대체 이 통장이 뭐길래 심야의 서울역의 재벌 회장이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2026년 가족들에게 건강운이 2배로 돌아올 거예요. 새벽 1시가 넘은 서울역 지하도는 이상하게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막차를 놓친 사람들, 새벽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갈 곳 없이 구석에 웅크린 사람들까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환풍구에서는 쉴 새 없이 찬바람이 뿜어져 나왔죠.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4명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맞이하리는 18살이었어요. 그 아래로 15살 태준, 10살 소은, 그리고 겨우 4살 배기 막내 이든까지. 네 남매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들러붙어 있었고 옷에서는 땀과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났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은 놀이터 정자 밑에서, 그 전날 밤은 대형마트 비상계단에서 몸을 웅크렸죠. 할인의 양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비닐 사이로 아빠의 낡은 셔츠 한 벌이 비쳐 보였어요. 봉지 안에는 그 셔츠 말고도 아빠의 지갑,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전부 며칠 전 쫓겨나면서 급히 챙긴 것들이었죠. 지하도 한편에 자리 잡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어요. 매콤한 스프 냄새가 지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막내 이든이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의 코가 벌름거렸어요. 작은 손이 할인의 바지춤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든은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배고프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표현할 줄 알았죠. 입술이 삐죽 나오더니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 재빨리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울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형제들은 갈라집니다. 소은은 이를 악물고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제 얼굴도 일그러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태준이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어디가?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 그 많은 소리 속에서 아무도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하리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덜 눈에 띈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석에 혼자 웅크려 있으면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경비원이 오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 그 단어만 떠올려도 할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이 오면 끝입니다. 아동보호 어쩌고 긴급보호 어쩌고 하면서
동생들을 데려갈 겁니다. 각자 다른 시설로, 각자 다른 곳으로. 하리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내 남매가 흩어지는 것.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린이 가장 먼저 한 다짐은 단 하나였어요. 동생들과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어른도 없지만 적어도 넷이 함께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든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이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눈에서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추워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하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자. 내일 아침이 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해가 뜨면 생각이 나겠지. 일단 오늘 밤만 버티자.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하린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손끝에 힘이 없었죠.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자국이 생겼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봉지 안에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의 냄새가, 아빠의 흔적이, 아빠의 마지막이 이 안에 있으니까. 태준이 또 물었습니다. 누나, 응, 배고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배고파. 소은이도 배고프고 이든이도 배고파. 우리 모두 배고파.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던 남자가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면 더 배가 고파집니다. 소은이 이든의 등을 토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울지 마. 조금만 참아. 언니가 있잖아. 누나가 있잖아. 오빠도 있고 우리 같이 있잖아. 하지만 이든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아이는 그냥 배가 고팠고 그냥 추웠고 그냥 무서웠습니다. 하리는 비닐봉지를 꽉 쥔 채 한숨을 삼켰습니다.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지하도인데도 입김이 보일 만큼 추웠습니다. 그때 하리는 비닐봉지 안에서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통장. 아빠 옷장 깊숙이에서 발견한 통장. 쫓겨나면서 급히 챙겼던 것들 중 하나. 정신없이 봉지에 쑤셔넣기만 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 하리는 천천히 봉지 안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커버가 닿았어요. 파란색 통장이었습니다. 하리는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잔액란에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5, 그리고 0. 0이 또 있었습니다. 또.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0이 왜 이렇게 많아? 거의 소리 없는 중얼거림이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 하지만 그 순간 하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왜 아빠 통장에 있는 거지? 아빠는 맨홀 아래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땅 밑에서 일하고 몸에서 쇳내가 날 때까지 일하던 사람. 그런 아빠 통장에 이렇게 큰 돈이?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감사보다 안도보다 공포가 먼저. 이 돈 때문에 아빠가 죽은 건 아닐까? 이 돈 때문에 누가 아빠를 노린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하리는 손을 떨며 통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때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사각형으로 작게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하리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글씨. 힘들면 형이 다 갚아줄게. 그리고 그 아래 괄호 안에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비밀번호였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형? 아빠한테 형이 있었어?
하리는 아빠의 가족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는 가족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했고 크고 나서 물어보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리는 아빠가 천애고아인 줄 알았어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데 형이 있었던 건가? 그렇다면 왜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은 걸까? 아빠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모와 그 남자, 그리고 아이들 넷. 그게 전부였어요. 화환 하나 없었고 조문객 한 명 없었습니다. 아빠의 형이 있었다면 왜 오지 않은 걸까? 태준이 메모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나, 형이 진짜 있으면 우리 좀 살 수 있어?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해도 우리를 도와줄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리는 메모를 다시 꼭 접어서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 통장을 옷장 깊숙이 숨겨뒀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빠가 이 메모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건 그 형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거겠죠. 하리는 통장을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이 돈을 써도 될까? 이건 아빠 돈인데. 아빠가 남긴 마지막 돈인데. 하린에게 이 통장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그 자체였어요. 아빠의 손때가 묻은 것. 아빠가 매일 만졌을 것. 아빠의 마지막 흔적. 이걸 쓴다는 건 아빠를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으앙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참고 참던 울음이 터진 겁니다. 소은이 당황해서 동생을 끌어안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힐끗 쳐다봤어요. 하린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저기요, 애들이 왜 저래요? 저 애들 부모 어디 갔어요? 누가 이런 말을 꺼내기 전에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만 3만 원. 라면 4개 사고 찜질방 가서 하룻밤 자고. 그것만 하자. 아빠 미안해. 미안해요. 소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빠가 우리 살리라고 남긴 거야. 그러니까 써도 돼. 하리는 동생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남긴 거야. 우리를 위해 남긴 거야. 하리는 이든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차가웠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자. ATM으로. 하리는 비닐봉지를 태준에게 맡기고 막내를 안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은이 언니 옷자락을 잡고 따라왔고 태준이 비닐봉지를 꽉 쥐고 뒤따랐어요. 네 남매는 서울역 지하도를 가로질러 ATM 부스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추웠어요. 한겨울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에도 맨홀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죠. 지하 배관 공사. 차갑고 습한 땅속에서 쪼그려 앉아 파이프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은 늘 거칠었어요.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손톱 사이에는 씻어도 빠지지 않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아빠의 그 손을 좋아했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그 손이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런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전화가 왔을 때 하리는 학교 가기 전 동생들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짧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병원으로 오라. 그게 전부였어요. 하리는 불을 끄는 것도 잊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태준이 놀라서 따라 나왔고 소은은 이든을 업고 뒤따라왔죠. 내 남매는 택시비도 없이 버스를 갈아타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정지. 발견이 너무 늦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 의사의 말 하나하나가 할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할인은 아빠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빠는 그냥 자는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뭐 그렇게 울어 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손은 이미 차가웠어요. 그 투박하고 따뜻하던 손이. 태준이 아빠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은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언니 옷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이든은 병원 특유의 냄새가 무서웠는지 칭얼거렸죠. 하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 울면 동생들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턱이 아플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아빠의 지인이라고 찾아온 사람은 현장 동료 2~3명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화환 하나 없는 빈소, 조문객 없는 장례식장. 하리는 그 썰렁한 공간에서 3일 밤낮을 지새웠어요. 계모 선영은 장례 기간 내내 이상했습니다. 울기는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하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죠. 할인이 다가가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있었어요. 최강수, 계모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할인은 그게 내연남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려니 했죠. 하지만 광수는 장례식장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에는 늘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계모와 눈짓을 주고받고 뭔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장례 마지막 날 하리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계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험금은 다 내 앞으로 되어 있어. 걱정 마. 광수가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해. 그 짧은 대화가 할인의 가슴에 칼날처럼 꽂혔어요. 보험금, 애들, 알아서 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계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할인은 동생들을 씻기고 재우려 했습니다. 그때 계모가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 있었죠. 짐 싸. 할인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짐 싸라고. 너희는 오늘 나가야 해. 할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나가라고요? 지금요? 아빠 장례가 방금 끝났는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은 계모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3년 전 아빠가 재혼했을 때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진짜 엄마처럼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어요. 아빠의 아내였으니까. 선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 웃기지 마. 난 너희 엄마 아니야. 너희는 내 아빠 핏줄이니까 너희끼리 살아.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 말에 할인의 다리가 풀렸어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친척이든 고아원이든 알아서 가. 선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을 치우듯 사무적이고 차가웠어요. 할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구나. 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너도 짐 싸. 오늘 중으로 나가.
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미쳤어요? 아빠 장례가 오늘 끝났는데. 그래서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 갈라서는 거지. 뭐가 문제야? 태준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동생의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돼. 이기지 못해. 할인은 눈으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광수가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그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인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빠가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 남자는 왜 여기 있는 거죠? 광수는 아이들을 훑어보더니 계모에게 말했어요. 빨리 정리해. 시간 없어. 그리고 할인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뭐해? 빨리 안 싸? 할인은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18살 여자아이가 어른 남자에게 맞설 수는 없었죠. 할인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뭘 챙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옷 몇 벌, 교과서, 동생들 옷. 그러다 아빠 방 앞에서 멈췄어요. 계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방에 있는 것들 다 버려. 필요 없어. 아빠 물건을 버린다고요? 할인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아빠의 흔적을 버리면 안 돼. 할인은 몰래 아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땀과 비누가 섞인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 할인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통장이었어요. 파란색 표지의 낡은 통장. 왜 이런 곳에 통장이 있지? 할인은 의아했지만 일단 챙겼습니다. 아빠 지갑도 챙겼어요. 사진 몇 장도, 셔츠 한 벌도, 전부 비닐봉지 2개에 쑤셔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광수가 길을 막았어요. 뭐 들고 나가? 할인은 봉지를 뒤로 숨겼습니다. 제 짐이요. 광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곧 관심을 끊었어요. 빨리 꺼져. 그리고 발로 할인의 가방을 밀었습니다. 툭 하고 가방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안에 있던 옷가지가 쏟아졌습니다. 할인은 이를 악물고 옷을 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아, 태준아, 됐어. 그냥 나가자. 할인은 동생을 말렸어요. 여기서 싸우면 우리만 다쳐. 일단 나가자. 나가서 생각하자. 소은이 이든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막내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분위기가 무서워서 언니 치마를 꽉 잡고 있었죠. 내 남매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할인이 돌아봤어요. 계모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광수는 그 옆에서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선영이 말했습니다. 다신 오지 마. 오면 경찰 부를 거야. 그 말이 할인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문을 나섰어요. 동생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할인은 복도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아빠의 마지막 흔적들. 이게 전부였습니다. 3년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건 이 봉지 2개가 전부였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디가?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은 없었어요. 아빠 쪽으로도 엄마 쪽으로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추워.
이든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정신을 차렸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지켜야 했어요. 일단 오늘 밤을 넘겨야 했습니다. 가자. 일단 가자. 하리는 비닐봉지를 꽉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생들이 뒤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하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쿵 닫혔던 그 문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남매는 그렇게 세상에 버려졌어요.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비닐봉지 2개와 서로뿐이었죠. 하리는 걸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뭐가 됐든 동생들은 지킨다.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서울역 지하도 구석, 사람들 발길이 뜸한 벤치 근처였습니다. 하리는 동생들을 벽 쪽으로 모았어요. 바람이라도 덜 맞게 하려는 거였죠. 태준이 소은과 이든을 감싸고 하리는 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막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나온 건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죠.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컵라면 하나도 못 사. 물도 못 사. 하리는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의 유품들. 급하게 챙겨 나온 것들이 봉지 안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하리는 천천히 봉지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건 아빠의 셔츠였어요. 회색 체크무늬, 낡아서 팔꿈치 부분이 해진 셔츠. 아빠가 주말마다 입던 옷이었습니다. 하리는 셔츠를 꺼내 코에 가져다 댔어요. 희미하게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땀과 비누와 담배가 섞인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 아래에는 아빠 지갑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열어보니 현금은 없었어요. 대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하린이 10살쯤 됐을 때 찍은 것 같았어요. 아빠와 친엄마 그리고 어린 하린과 갓난아기 태준. 그때는 소은도 이든도 없었습니다. 하린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아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가슴이 아팠죠. 그때 봉지 바닥에서 뭔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통장이었어요. 파란색 표지의 낡은 통장. 쫓겨나면서 아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거였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챙겼는데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리는 통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 개설일은 15년도 더 전이었어요. 아빠가 28살 때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하리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래 내역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입금, 입금, 입금. 출금은 거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꾸준히 돈을 넣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잔액이 찍혀 있었어요.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숫자 5. 그리고 0. 0이 또 있었어요. 0, 0, 0, 0. 하린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다시 셌어요. 5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0이 왜 이렇게 많아? 거의 소리 없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이에요. 이게 뭐지? 이 돈이 왜 아빠 통장에 있는 거지? 아빠는 맨홀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새벽부터 밤까지 땅 밑에서 파이프 있던 사람이야. 그런 아빠한테 5억이 왜 있어?
감사보다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돈 때문에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 돈이 아빠를 죽인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리는 손을 떨며 통장 첫 페이지를 다시 봤어요. 그때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통장 표지와 첫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것 같았어요. 사각형으로 작게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른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죠. 하리는 메모를 주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펜으로 쓴 손글씨, 깔끔하고 반듯한 글씨체였어요. 아빠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글씨를 삐뚤빼뚤하게 썼거든요. 힘들면 형이 다 갚아줄게. 그 아래에 괄호가 있었고 괄호 안에는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리는 메모를 들고 얼어붙었어요. 형? 아빠한테 형이 있었어? 하리는 아빠 가족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는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화제를 돌렸고 다그치면 얼굴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하리는 아빠가 천애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런데 형이 있었어? 그렇다면 이 5억은 뭐지? 형이 넣어준 돈이야? 왜? 뭘 갚는다는 거야?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왔지? 아빠한테 형이 있었다면 왜 장례식에 오지 않은 걸까? 동생이 죽었는데 형이 안 와? 그게 말이 돼? 하리는 메모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것 같았지만 손에 힘을 뺄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그게 뭐야? 하리는 메모를 보여줬어요. 태준이 글씨를 읽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 아빠한테 형이 있었어? 나도 몰랐어. 태준은 메모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형이 진짜 있으면 우리 좀 살 수 있어?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해도 우리를 도와줄지 모르겠어. 장례식에도 안 온 사람인데 아빠랑 무슨 사이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하리는 메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꼭 접어서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아빠가 이 메모를 버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오래된 종이가 누렇게 바를 때까지 간직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리는 통장을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5억. 이 돈이 있으면 동생들을 먹일 수 있어. 따뜻한 데서 재울 수 있어. 당장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어.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아빠 돈이야. 아빠가 남긴 마지막 거야. 이걸 쓰면 아빠를 쓰는 것 같아. 아빠를 조금씩 써서 없애는 것 같아. 하린에게 이 통장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그 자체였어요. 아빠의 손때가 묻은 것. 아빠가 소중히 간직한 것. 아빠의 마지막 흔적. 하리는 통장 대신 지갑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사진이 든 지갑. 아빠의 웃는 얼굴이 담긴 지갑. 그때 이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파.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하도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였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이든의 울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소은이 당황해서 동생을 끌어안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든아, 쉿. 조용히. 싫어, 배고파. 하리는 막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차가웠어요. 볼에 손을 대보니 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죠.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힐끗 쳐다봤어요. 하린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누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경찰이 오면 어떡하지?
태준이 말했습니다. 누나, 라면이라도 사자. 편의점에서. 돈이 없어. 통장에 있잖아. 아까 봤잖아.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 돈. 아빠의 마지막 돈. 쓰면 안 되는 돈. 하지만 이든의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울음도 점점 커졌어요. 이대로 두면 아이가 정말 아플 것 같았습니다. 소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아빠가 우리 살리라고 남긴 거야. 그러니까 써도 돼. 아빠가 괜찮다고 할 거야. 그 말에 할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살리라고 남긴 거야. 아빠는 분명 그랬을 거예요. 돈보다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내가 밥 굶는 꼴은 못 본다고. 아빠는 늘 그랬으니까. 하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만 3만 원. 라면 사고 찜질방 가서 하룻밤 자고. 그것만. 최소한만.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리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가자. 편의점. 내 남매는 편의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린의 손에는 통장이, 가슴에는 죄책감이 무겁게 들려 있었어요. 서울역 지하도 편의점은 한밤중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어두운 지하도와 대비되어 그 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마치 추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등대 같았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아이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리는 동생들을 데리고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진열대가 보였어요. 삼각김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샌드위치와 도시락이 냉장고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들이 알록달록하게 쌓여 있었고 음료수 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컵라면 코너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방금 라면을 먹었는지 매콤한 국물 냄새가 유리문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이든이 그 냄새를 맡았어요. 아이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작은 손이 유리창을 짚었어요. 손바닥 자국이 유리에 남았습니다. 언니, 저거. 이든의 손가락이 컵라면을 가리켰어요. 빨간 뚜껑의 컵라면. 1,500원짜리. 하리는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컵라면 하나. 고작 1,500원. 동네 슈퍼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할인에게는 그 1,500원이 없었어요. 할인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천장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추위에 떨던 몸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서글펐어요. 잠깐이면 다시 나가야 하니까. 하리는 컵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라면을 골랐어요. 가장 싼 것으로 1,200원짜리 작은 컵라면 4개, 그리고 500원짜리 생수 1병, 4개, 자기 것까지 4개. 하리는 라면을 팔에 안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어요. 직원은 2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졸린 눈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할인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인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왼쪽 바지 주머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른쪽 바지 주머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1,000원짜리였습니다. 점퍼 주머니. 빈 껌 포장지뿐이었어요. 안주머니. 손가락 끝에 동전이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100원짜리 2개였어요. 1,2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컵라면 4개에 4,800원, 생수 500원. 합치면 5,300원이었어요. 손에 있는 건 1,200원.
4,100원이 모자랐습니다. 할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현금이 없어. 카드도 없어. 통장은 있지만 여기서 통장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직원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물었어요.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계산하실 거예요? 아, 네. 잠시만요. 할인은 다시 주머니를 뒤졌어요. 이미 뒤진 주머니를 또 뒤졌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다가왔어요. 동생은 누나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 빈 손,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할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나, 그냥.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태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요. 훔치자. 그 말이 나오려는 거였죠. 계산대 직원이 핸드폰 보는 사이에 그냥 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할인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어요. 절대 안 돼.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동생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어. 아빠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안 돼.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말을 거스르지는 않았어요. 계산대 뒤에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계산 안 하실 거면 비켜주세요. 뒤에 손님 있어요. 할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에는 샌드위치와 캔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마치 귀찮은 것을 만난 것처럼 그 시선이 할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배고픈 거예요. 라면 한 그릇 먹고 싶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아이들 옆을 비켜 지나갔어요.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옷에 뭐가 묻기라도 할까봐 피하는 것처럼.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소은이 이든의 손을 잡고 다가왔어요. 언니, 이든이 또 울 것 같아. 이든의 눈에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볼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이는 한계였어요. 며칠째 굶고 며칠째 얼고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4살짜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이든의 입에서 울음 비슷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돼. 울면 사람들이 쳐다봐. 쳐다보면 수군거려. 수군거리다 신고해. 신고하면 경찰이 와. 경찰이 오면 끝이야. 할인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어요. 나가자. 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진열대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생수도. 라면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자. 나가. 할인은 동생들을 데리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편의점 안의 따뜻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서 누군가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면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아이들을 따라왔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매콤하고 따뜻한 냄새.
굶주린 배를 자극하는 냄새. 이든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배고파? 아이의 울음이 지하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막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입을 어깨에 묻게 했습니다. 울음소리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쉿, 이든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태준이 물었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하리는 비닐봉지 안에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통장? 아빠 통장. 5억이 들어있는 통장. ATM 가자. ATM? 응. 거기서 돈 뽑으면 돼.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 통장에서? 아빠 통장에서? 응. 근데 그거 아빠 돈이잖아.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준 말이 맞았습니다. 아빠 돈이었어요. 아빠가 남긴 돈. 쓰면 안 되는 돈.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만 원만 뽑을 거야. 라면 사고 찜질방 가서 하룻밤 자는 거야. 그것만. 소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언니 찜질방 가면 신고 안 당해?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고.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늘 박혀있는 단어. 잡히면 끝이라는 공포. 괜찮아. 가족끼리 온 거면 안 물어봐.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오늘 밤을 넘겨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야. 오늘 밤만 넘기면 돼. 하리는 이든을 아는 채 걸음을 옮겼어요. 태준이 비닐봉지를 들고 따라왔고 소은이 오빠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내 남매는 ATM을 찾아 지하도를 걸었어요. 라면 냄새가 한참 동안 뒤따라왔습니다. ATM 부스는 지하도 중앙 근처에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안에는 기계 세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 흘린 커피 자국이 마른 채 남아 있었죠. 하리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부스 안은 밖보다 조금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온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기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밖의 소음은 유리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이든의 손을 꽉 잡은 채 구석에 섰어요. 막내는 지쳐서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가운데 있는 ATM 앞에 섰어요. 화면에는 은행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주세요. 하리는 비닐봉지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낡은 통장. 아빠 이름이 적힌 통장.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하리는 통장을 기계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덜덜덜. 손가락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리는 황급히 몸을 숙여 통장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이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해.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나, 둘, 셋. 넷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일어섰어요. 통장을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통장을 기계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윙! 기계가 통장을 빨아들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하리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른 작은 종이. 아빠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메모. 힘들면 형이 다 갚아줄게. 그 아래 괄호 안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
할인은 숫자판을 봤어요. 0부터 9까지 숫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누르려고 손가락을 뻗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또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1. 누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아!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취소 버튼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화면에는 다음 숫자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일단 계속 눌러보자. 어차피 첫 번째부터 틀렸으니까 이번은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누르면 돼. 할인은 나머지 숫자를 아무렇게나 눌렀어요. 9, 8, 3.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부스 안에 울렸어요. 빨간 글씨가 화면에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류입니다. 예상한 결과였어요. 할인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두 번 더 기회가 있어. 다시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떴어요. 할인은 메모를 코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숫자를 또렷이 확인했어요. 1, 9, 8, 3.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할인은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잡았어요. 떨림을 억누르려는 거였습니다. 1. 손가락이 버튼 위에 정확히 놓였는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맞아. 1 버튼이야. 꾹 눌렀습니다. 9. 또 확인하고 눌렀어요. 8, 3. 할인은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을 다시 봤어요. 입력된 숫자가 점 4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멈췄어요.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1초, 2초, 3초. 할인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래를 원하십니까? 할인은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비밀번호가 맞았어. 할인은 재빨리 출금 버튼을 눌렀어요. 출금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할인의 손가락이 숫자판 위를 맴돌았습니다. 얼마를 뽑지? 통장에는 5억이 들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할인은 큰 돈을 뽑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 아빠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최소한만 쓸 거야. 할인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3만 원. 라면 사고 찜질방 가서 하룻밤 자면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오늘 밤만 넘기면 돼. 내일은 또 생각하면 돼.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뭔가가 떴어요. 거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연? 왜? 화면은 계속 같은 문구만 보여줬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5초, 10초, 15초. 할인의 불안이 커졌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20초, 25초, 30초. 할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그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제한됐다고?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뭐가 잘못된 거야? 비밀번호는 맞았잖아. 왜 갑자기 제한이야? 바로 그때 딸깍 소리가 났어요. 출금구가 열렸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 나와 있었어요. 할인은 재빨리 지폐를 집었습니다. 손에 꽉 쥐었어요. 3만 원.
겨우 3만 원이지만 지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여전히 보안 제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이 계좌는 추가 거래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하리는 불안했습니다. 통장이 막힌 건가? 왜? 3만 원밖에 안 뽑았는데? 통장을 빼려고 버튼을 눌렀어요. 윙 소리가 나더니 통장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리는 통장을 낚아채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달려왔어요. 누나 됐어? 응, 나왔어. 하리는 손에 쥔 지폐를 보여줬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어두워졌어요. 근데 누나, 아까 기계에서 뭔가 삐소리 났어. 밖에서도 들렸어.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기계 소리야. 진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돈 나왔잖아. 됐어. 하리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왜 거래가 제한됐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소은이 이든을 데리고 다가왔어요. 막내는 완전히 지쳐서 소은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든이 진짜 힘들어해. 빨리 가자. 응. 라면 사고 찜질방 가자. 하리는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하린이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정장.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증이었어요. 여자가 직원증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거래하신 분 맞으시죠?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장을 입은 여자가 직원증을 들어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얗고 네모난 것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방금 거래하신 분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화내는 것 같지도 다그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하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거래가 맞습니까? 본인 거래. 그 말이 하린의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본인 거래가 아니야. 이 통장은 아빠 거야. 아빠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그리고 아빠는 죽었어. 하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 두 발. 등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왜 그래? 저 사람 누구야? 하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작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통장 명의자분이 직접 거래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리 거래인가요? 하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봉지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기 그게... 하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통장 명의자분은 어디 계시죠? 죽었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사람 통장에서 돈을 뽑으면 범죄야? 나 잡혀가는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정작 여자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보호자. 그 단어가 하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아빠는 죽었고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계모는 우리를 버렸어요. 보호자 같은 거 없어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여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때 묻은 옷, 기름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 뒤에 서 있는 3명의 아이들.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미성년자세요?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보호자 없이 혼자 거래하신 건가요? 미성년자. 보호자 없이 혼자. 그 단어들이 하린의 귀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 부르면 어떡하지? 아동보호 어쩌고 하면서 우리 데려가면 어떡하지? 동생들이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린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나한테 왜 그래요? 우리 누나가 뭘 잘못했는데요? 15살 소년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어깨는 잔뜩 긴장해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작 여자가 태준을 봤어요.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이요? 뭘 확인해요? 이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계좌에서 갑자기 심야에 거래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거래. 하린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잡혔다. 우리 잡혔다. 소은이 이든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분위기가 무서웠는지 언니 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정작 여자가 하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통장 본인 명에 맞으세요? 하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누구 통장이죠? 아빠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린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해야 해. 말해야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아. 아빠는요? 하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정작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하도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어요. 환풍구 돌아가는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발소리, 안내방송. 그 모든 소리가 아득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여자는 잠시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태준, 소은, 이든. 4명의 아이들. 지금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건가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적이던 표정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동정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당혹감인지. 잠깐만요. 여자가 뒤로 돌아섰습니다. 귀에 뭔가를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전기 같은 것인지 이어폰 같은 것인지 하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그 틈에 동생들을 뒤로 밀었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 누나, 우리 어떡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라. 일단 기다려. 소은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언니, 우리 잡혀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하린은 말했지만 자기 목소리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혀가면 끝이야. 경찰 오면 끝이야.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면 우리는 다 흩어져. 태준이는 남자애들 가는 대로, 소은이랑 이든이는 다른 대로, 나는 또 다른 대로. 그 생각이 하린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절대 안 돼.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 정작 여자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인이요? 뭐요? 곧 아실 거예요. 여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리는 불안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지? 경찰 부르는 거야? 아동보호기관 부르는 거야? 그때 지하도 출입구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빨간 불빛, 비상등,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지하도 입구 쪽에 멈춰 섰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야 저거? 왜 차가 저렇게 많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심야의 서울역 지하도에 검은 차들이 줄줄이 서 있는 모습은 분명 이상했으니까요. 정장 여자가 그 차들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리는 동생들을 끌어안았어요. 얘들아, 나한테 붙어 있어. 태준이 누나 앞에 섰습니다. 주먹을 쥔 채 소은은 이든을 꽉 안고 있었어요. 막내는 무서웠는지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차 중 맨 앞에 있던 차의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내렸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걸음걸이가 빨랐어요. 거의 뛰다시피 걸어왔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할인에게 꽂혔어요. 아니, 정확히는 할인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그리고 그 안에서 삐져나온 파란색 통장 모서리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46층 회장실에서 준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비서들은 이미 퇴근했고 층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준서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준서는 46살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15년 넘게 이끌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었죠. 하지만 준서에게는 늘 한 가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동생, 도윤, 15년 전 헤어진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생. 준서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자기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나이 든 얼굴, 주름이 생긴 눈가, 흰 머리카락이 섞인 관자놀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알림음이었어요. 메시지나 전화가 아니라 특별히 설정해둔 알림이었습니다. 준서의 손이 멈췄어요. 이 알림음은 준서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거래 알림. 박도윤 명의 계좌. 서울역 인근 ATM. 출금 3만 원. 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도윤이 거래를 했다고? 준서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림은 15년 전에 설정한 것이었어요. 동생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도록 동생을 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알림이 온 적이 없었어요. 도윤은 그 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이 넣어준 돈에 손대기 싫다는 것처럼, 마치 형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것처럼. 그래서 준서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자기를 미워한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알림이 왔습니다. 15년 만에. 준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왜 갑자기? 왜 지금? 왜 서울요? 그리고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윤이 직접 거래한 게 맞을까? 아니면 누가 통장을 훔친 건가? 도용인가? 사고인가?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 긴급 연락망으로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서울역으로 가야 해. 전화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지금 시간이. 당장. 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준서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장이었어요. 서울역 인근의 팀 보내. 지금 바로 ATM 부스 근처. 거래자 신원 확인해. 무슨 일이십니까? 내 동생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했어. 15년 만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보안팀장도 이 상황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준서는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준서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서는 15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그날 할머니의 계모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사생아야. 내 아버지가 바깥에서 낳은 자식이야. 너와 피가 반밖에 안 섞인 애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준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도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으니까. 친형제인 줄 알고 자랐고 친형제처럼 우애가 깊었으니까. 오히려 준서는 동생을 더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계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너를 미워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후계 자리가 흔들려. 가족에서 파문시켜야 해. 계모의 말은 독이 든 화살 같았어요. 매일매일 준서의 귀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도윤이 자기를 미워할 리 없다고. 하지만 계모는 증거라며 이것저것을 가져왔어요. 도윤이 쓴 것처럼 꾸민 편지, 조작된 녹음, 거짓 증언들. 전부 가짜였지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윤이 집을 나갔어요. 계모가 쫓아낸 거였지만 준서는 그걸 몰랐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떠난 줄 알았어요. 형을 미워해서, 이 가족이 싫어서. 준서는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회사를 위해. 계모의 말에 흔들려서. 그게 준서의 가장 큰 후회였어요. 15년 동안 하루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준서는 뛰다시피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역. 최대한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밤이라 한산했어요.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준서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도윤이 직접 거래한 거라면 왜 15년 만에 그 통장을 쓴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도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때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도윤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소문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아내가 먼저 죽고 재혼했다고. 혹시 아이들인 건 아닐까? 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도윤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아이들이 그 통장을 쓴 거라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걸까? 준서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보안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현장 도착. 미성년자 4명 확인. 보호자 없음. 상태 불량. 준서의 손이 떨렸어요. 미성년자 4명. 보호자 없음.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윤의 아이들. 그리고 보호자가 없다는 건 도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준서는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차가 속도를 높였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서는 창밖을 노려봤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내가 늦지 않았기를. 검은색 차들이 지하도 출입구 쪽에 줄지어 멈췄습니다. 비상등이 빨갛게 깜빡였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고급 승용차들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전부 같은 회사 소속 같았어요. 지하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심야에 이런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건 분명 평범한 광경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리는 동생들을 끌어안았어요. 뭐지 저건? 왜 갑자기 차가 저렇게 많이 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언니 옷을 꽉 잡았어요. 언니 무서워. 괜찮아. 언니가 있어. 하리는 말했지만 자기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여자가 그 차들을 보고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상급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맨 앞에 있던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남자는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걸어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그 순간 지하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마치 그 남자 주변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할인에게 꽂혔어요. 아니, 정확히는 할인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그리고 그 안에서 비죽이 삐져나온 파란색 통장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하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지하도에 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했어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름이 뭐니?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리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아빠 이름을 물어보지? 이 사람이 누군데? 하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리는 대답했어요. 박도윤이요. 그 순간 남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로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무릎이 꺾였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하도 바닥에,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도윤아. 남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도윤아, 도윤아.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면서. 하리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이 사람 왜 이래? 아빠 이름 듣고 왜 우는 거야?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아빠 이름 알아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정작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할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 이 사람이 회장이야? 무슨 회장?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울음을 억누르려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내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그 단어가 할인의 귀에 박혔어요. 아빠의 형.
아빠에게 형이 있었다는 그 형. 통장 메모에 적혀 있던 그 형. 이 사람이 하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요? 그래. 도윤이 형이야. 준서야. 박준서. 하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럼 왜요? 하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지금 와요? 왜 아빠 장례식엔 안 왔어요?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장례식? 아빠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장례식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큰아버지도 안 왔잖아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한테 형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왔어요? 아빠가 죽었는데 왜 안 왔냐고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몰랐어. 나는 몰랐어. 도윤이가 죽은 줄 몰랐어. 어떻게 몰라요? 가족인데 어떻게 몰라요?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어요. 대답해요. 왜 아빠를 버렸어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버린 게 아니야. 그때 나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준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하도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준서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희 증조할머니가 도윤이를 쫓아냈어. 사생아라고. 피가 반밖에 안 섞였다고. 하린의 눈이 커졌어요. 사생아? 나는 그때 도윤이를 지키려고 했어. 정말이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친형제인 줄 알았어. 배다른 형제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지만 상관없었어. 도윤이는 내 동생이었으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말했어. 도윤이가 너를 미워한다고. 후계 자리를 노린다고. 가족에서 파문됐으니 찾지 말라고.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믿으면 안 됐는데.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믿어버렸어. 준서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지 않았어. 15년 동안. 내가 찾으러 가지 않았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똑. 그게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하리는 준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속은 거야. 아빠처럼. 가족이라는 사람들한테 속은 거야. 그때 하리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메모지였어요.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 메모. 하리는 메모를 준서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요. 아빠 통장에서 나왔어요. 준서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어요. 힘들면 형이 다 갚아줄게. 준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씨. 준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거의 비명 같았습니다. 이건 내 글씨야. 하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내가 도윤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 내가 쓴 거야. 15년 전에. 준서는 메모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도윤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 15년 동안?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옷장 깊숙이 있었어요. 통장이랑 같이. 준서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무너졌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어요. 도윤아, 미안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형이 늦었어. 형이 너무 늦었어. 준서는 바닥을 쳤어요.
손바닥이 타일에 부딪혔습니다. 찰싹, 찰싹.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왜 이제 와서야.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아빠 형이야. 진짜 아빠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기요, 그럼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내가 늦은 거야. 내가 너무 늦은 거야. 준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하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바닥에 앉아 우는 모습은 분명 이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검은 차들과 정장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큰아버지일까? 아빠의 형일까? 아빠는 왜 이 사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머릿속에 온갖 의문이 소용돌이쳤어요.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너희 지금 갈 데 있니?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하린의 침묵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일단 따뜻한 데로 가자. 얘기는 거기서 하자. 싫어요. 하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진짜 큰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뭔데요? 준서는 잠시 하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지에 묻은 먼지를 대충 털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증거가 필요하지. 준서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오래전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둘.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사진을 하린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봐. 하린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한 남자는 눈앞에 있는 준서였어요. 젊을 때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하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였어요. 젊은 아빠. 20살쯤 됐을 때의 아빠.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주름도 없고 머리도 까맣던 시절의 아빠. 하지만 분명히 아빠였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웃는 모습. 틀림없었어요.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언제요? 25년 전이야. 내가 21살, 도윤이가 18살 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어. 새 차이밖에 안 나서 친구처럼 지냈지. 나는 도윤이가 친동생인 줄 알았어. 평생.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진짜 아빠네. 소은도 다가와서 사진을 봤어요. 막내 이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언니 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준서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희 증조할머니가 모든 걸 폭로했어. 도윤이는 사생아라고. 아버지가 바깥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배달은 형제라고. 하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사생아. 배달은 형제. 그날 할머니는 도윤이를 쫓아냈어. 집에서, 가족에서, 완전히.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말렸어. 진짜로. 도윤이가 배달은 동생이면 어때?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 형제인 건 마찬가지잖아.
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나한테도 말했어. 도윤이가 너를 미워한다고, 내 자리를 노린다고, 후계 자리가 흔들린다고.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됐어. 도윤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근데 나는 겁이 났어. 회사도 위태롭고 집안도 어수선하고 그 혼란 속에서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도윤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어. 도윤이가 떠난 뒤에도, 연락이 끊긴 뒤에도 15년 동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비겁했어. 동생보다 내 자리가 더 중요했어. 그게 내 죄야. 하리는 준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속은 거구나. 아빠처럼 자기 가족한테 속은 거구나. 하리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메모지였어요.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 메모. 이거요. 하린이 메모를 준서에게 내밀었어요. 아빠 통장에서 나왔어요. 15년 동안 아빠가 가지고 있었어요. 준서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어요. 힘들면 형이 다 갚아줄게.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글씨,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내 글씨야. 내가 쓴 거야. 하린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도윤이가 쫓겨나기 전날. 내가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도윤이한테 줬어. 안에 돈도 넣어두고. 힘들면 쓰라고. 형이 도와줄 테니까 버티라고. 준서는 메모를 꽉 쥐었어요. 도윤이가 이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어?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옷장 깊숙이 있었어요. 숨겨둔 것처럼. 준서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완전히. 도윤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형이 미안해. 형이 찾았어야 했는데. 형이 지켰어야 했는데. 준서는 바닥을 쳤어요. 손바닥이 타일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왜 연락 안 했어? 왜 전화 안 했어? 힘들면 말하지. 이 통장 왜 안 썼어? 손등이 빨갛게 변했어요. 피가 배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리는 처음으로 어른이 진짜로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모가 울 때는 달랐어요. 그건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눈물은 진짜였어요. 온몸을 뒤흔드는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일하다가요. 심장이 멈춰서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아빠 죽었어요. 장례도 끝났어요. 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도윤이가 죽었다고?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에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늦었어. 준서가 중얼거렸어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가 늦었어.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15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죽고 나서야 찾았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도윤아, 미안해. 형이 정말 미안해. 준서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지하도의 소음 속에서,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검은 차들에 둘러싸인 채로.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아빠를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빠를 잃어버린 걸 진짜로 후회하는 사람이야. 소은이 언니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저 아저씨 불쌍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피해자야. 아빠처럼.
우리처럼. 준서는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하리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된다고, 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든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제발. 그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 담겨 있었어요. 하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소은은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이든은 하린 무릎 위에서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준만 잠을 자지 않았어요. 창밖을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큰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준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이든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체온이에요. 열도 있고요. 빨리 처치해야겠어요. 이든은 바로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하리는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언니예요. 제가 보호자예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준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큰아버지요. 이 아이들 전부 제가 책임집니다. 간호사가 준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류 작성해 주세요. 준서는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짜로 책임지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말뿐일까? 이든은 수액을 맞았어요. 해열제도 맞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저체온의 탈수 그리고 영양실조 초기 증상이 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다행히 폐렴까지는 아니에요. 하루 이틀 입원하면서 경과 지켜보면 괜찮을 거예요.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이든이 괜찮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간호사가 하린에게 말했어요. 언니도 검사받아야 해요. 다른 동생들도요.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여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도 갈라져 있어요. 준서가 다가왔어요. 너희 전부 검사받아. 제발. 하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매 모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징후가 보였죠. 의사가 준서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할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검사가 끝났어요. 이든은 병실에 입원했고 나머지 세 남매는 병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잠이었어요. 하린만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서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앉아? 못 자요. 그래, 나도. 준서는 하린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내일부터 변호사 만날 거야. 하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요? 응. 너희 후견인 문제. 내가 법적으로 너희 보호자가 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해. 하린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시설에 가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건 막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공식적으로 보호자가 돼야 해.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학교도 알아볼 거야. 너희 4명이 같은 동네에서 다닐 수 있게 전학 절차도 밟고. 준서는 하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계모. 그 여자는 내가 처리할 거야.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를 쫓아낸 거, 아빠 보험금 가로챈 거, 전부 법적으로 따질 거야. 변호사가 알아보고 있어. 하린은 멍하니 준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왜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저희는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야. 너희는 도윤이 아이들이야. 내 동생 아이들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도윤이한테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어. 찾아가지도 않았고 연락하지도 않았고 죽는 것도 몰랐어. 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라도 갚아야지. 도윤이한테 못한 거 너희한테라도. 하리는 준서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피곤해서.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2마디에 하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드는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열도 내리고 기운도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준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방이 4개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첫날 밤, 4남매는 한 방에 모여 잤어요. 아직 떨어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언제 또 누가 데려갈지 모르니까. 언제 또 흩어질지 모르니까. 준서는 그걸 이해했어요. 억지로 방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학교 전학 절차가 끝났어요. 하리는 집 근처 고등학교로, 태주는 중학교로, 소우는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전부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준서는 학교 측과 직접 협의했습니다. 급식비, 교복, 준비물 전부 지원하겠다고. 결석 처리도 가정사정으로 공결 처리해달라고. 담임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4명 모두 개별 상담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를 잃은 슬픔, 쫓겨난 트라우마, 거리에서 떠돌았던 공포,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흩어지는 거예요. 형제랑 떨어지는 거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절대 안 일어나게 할게요. 변호사와의 미팅도 계속됐어요. 후견인 절차, 친권 문제, 보호자 지정, 복잡한 서류들이 오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보험금 문제로 협조하라고. 협박에 가까운 연락이었어요. 준서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아동학대 신고, 보험금 사기 고소. 계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이드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어요. 소우는 학교에서 그림 대회상을 받았습니다. 태주는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하리는 아직 웃지 못했어요. 하지만 울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하리는 아빠 유품이 든 비닐봉지를 열어봤어요. 아빠 셔츠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통장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읽었어요. 힘들면 형이 다 갚아줄게.
아빠는 이 메모를 15년 동안 버리지 않았어요. 형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워했던 거예요. 하리는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빠, 큰아버지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우리 안 흩어져요. 우리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공을 쫓다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한 남자. 그의 뒤늦은 후회와 눈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미뤄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내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게 전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표현하세요. 때로는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먼저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화해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